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올려 주었고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좀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 2,500선 근처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N자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쌍봉 형태로 저항을 막고 그 정도 라인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패턴과 좀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2,500선을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막고 안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지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바닥 라인은 확실히 잡힌 것 같고요. 그러나 확실히 이 구간을 뚫고 나가는지에 대한 그 시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상황은 점점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최저점 라인이 찍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아래 구간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겼다라는 것에 좋게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2,500선 근처에서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일단은 코스닥은 전 고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지만 이전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하게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약세를 띄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스피보다 조금 힘을 강하게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다우보다는 이제 나스닥에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모여 있는 그 코스닥이 지금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네,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닥 라인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이제 상승세로 돌렸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이 추세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그 코스피 미국 증시 이렇게 디커플링 된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웬만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은 조금 올라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반등을 하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승폭과 낙폭이 이제 굉장히 컸던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이 밴드가 더 크고요. 그만큼 이제 올라가기 쉽더라도 내려가기도 쉽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시장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매수를 해 두어야겠지만, 지금은 조금 눈치를 살피면서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바닥 라인을 찍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뭐 코스피 거의 5,80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나스닥 다우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끝이 보인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번에 또 강력한 고용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면서 미국 쪽에 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완벽히 잡힌 게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또 이제 저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이 환율도 아무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원이 올라서 1251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 환율 움직임이 계속해서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지만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반등을 시키면서 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대로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급락을 할 때 보시면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크게 떨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바닥이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반등을 해서 이번 달에 좀 좋게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진행될 거기 때문에 환율은 정상적인 밴드로 진입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1150포인트 정도, 1150원, 1100원까지도 네, 그렇게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저는 이제 긴축 소식에 의해서 좀 약세를 띌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외환 시장 확인했고, 채권 시장도 아무래도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또 강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국채 금리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그러나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3.5%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 긴축을 바로 엄청나게 크게 뭐 길게 최종 목표치를 높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잠깐 이제 저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이제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좀 개선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16,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크게 상승 없이 약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큰 변화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의 뭐 1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고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별 거래량도 260만 주로 지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뭐 크게 계속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네, 계속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이 결국 올라오고요. 5일선, 60일선도 다 이제 모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렴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가 될 것인데 사실상 이제 조금 찝찝한 것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살짝 찬물이 얹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디플레이션 전환이 생각보다 이제 느릴 수 있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결국엔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하락세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꺾어버린다면 이제 이 자리를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큽니다. 양훈 구름을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세기형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좋은 그림을 이제 그려갔지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 패턴도 올라가는 그림이 사실 이 평소 데이터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움직임이라면 이 증시가 떨어진다면 같이 떨어질 수 있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800원, 15,000원 정도를 아마 떨어진다면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떨어지다가 또 수렴 패턴을 아마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뚫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17,400원 정도를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17,400원을 뚫고 나갔을 때는 이제 2만 원까지도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거래량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지수도 지금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박스권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자, 외국인 투자자가 5만 1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4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투신, 뭐 보험 다 매도를 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8만 8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이번에는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자가 뭐 하루 정도 매도했지만 이전에도 이제 좀 그런 식의 중간중간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 같습니다. 아직까지 투신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주요 매수 세력은 지금 연기금 투자자와 사모펀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는데 다음 주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기다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공매도 잔고가 11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1220만 주로 또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요. 1 공매도가 좀 많았을 때 2월 1일에 이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2월 3일에는 공매도 거래가 크게 없었고요. 그때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1100만 주, 1200만 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추세가 계속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이 주가 흐름과 그런 수급 자체를 같이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최근에 이제 28만 주, 상환이 이제 57만 주 정도 되면서 오늘 이제 상환이 좀 되었고요. 전날과 전전날에 이제 조금 올라갔었는데 2660만 주, 대차 잔고는 계속 이제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계속 뭐 하루 정도 늘었지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차 잔고도 지금 뭐 계속 줄어드는 방향, 잠깐 뭐 하루씩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크게 공매도 1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지금 멈추어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멈추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움직이는 이 데이터들이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뭐 이런 추세 천천히 살피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이한 이 거래원은 없었고요. 또 JP모건에 이제 매도를 하니까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뭐 이 20일 동안의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건과 신한증권이 매도를 했고 메릴린치, 모건서울이 매수를 했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5만 3천 주 매수해서 지금 28만 주를 이제 매도를 했고요.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8%인데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뭐 몇십만 주를 더 사고 몇십만 주를 더 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증시 흐름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흐름이 매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확실히 이제 수급 뭐 지금은 큰 변화 없이 계속 12%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뭔가 공격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는 세력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좀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좀 모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물량이 모였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량이 모였으니까 한 1000만 주 샀으니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한 번 더 떨어뜨려서 좀 더 횡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기다려온 만큼 분명히 수익권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는 사실 추가 매수를 계속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고, 그리고 이 매도를 하기에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이 네, 보름 만에 또 이제 폴란드와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이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사장님이죠. 한수원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가서 폴란드 고위 부총리와 함께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협력 방안과 그 다음에 진행 사항을 좀 공유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보름 만에 또 이제 실무진들이 폴란드로 가서 실질적인 논의를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E 본사를 방문해서 사신 부총리와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을 만났고요. 부지 준비와 환경평가 등 신규 원전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는지 그런 거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신규 부지 조사와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영향평가 보고서 준비 등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주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G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수원은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과 이제 팀 코리아를 꾸려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를 하고 그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원전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간 세부 내용을 확정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이제 2024년 하반기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체코 원전과 폴란드 원전, 뭐 구체적인 그런 원전 소식들이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는 저도 이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종목이 좋지 않다, 기업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요. 2024년 하반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은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무래도 또 그런 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크기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 준비를 위한 사전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이제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폴란드 원전 진행 사항은 업데이트가 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웨일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가 있는데요. YJA와 손을 잡고 미국의 X에너지 투자를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운용사 이 웨일 인베스트먼트가 국내에서 전략적 투자자 SI와 재무적 투자자 FI를 모아서 미국 X에너지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JA 인베스트먼트도 힘을 보탠다라고 하는데 양사는 4년 전에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함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X에너지에는 이제 DLENG인가요? 거기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이제 300억과 60억인가요? 그 정도의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이렇게 웨일 인베스트먼트가 그 X에너지에 투자를 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SI로 확보를 했고요. 이제 그 이외에 FI로 참여할 국내 LP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J에는 국내 LP 모집과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탤 예정이고 국내 LP를 확보하면은 웰 인베스트먼트와 공동 GP로 펀드를 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X에너지 투자를 위해 조성될 펀드 규모는 최소 1,100억 원으로 알려졌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 1,500억까지 펀드 사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투자 확약서 LOC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엑스에너지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펀드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는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미국 3대 SMR 기업으로 꼽히고,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는 일찌감치 국내 대기업과 FI가 투자를 마친 상태다. 그래서 엑스에너지가 그 다음인데요. 지금 확실히 이 SMR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 다음으로 이제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SMR에 대한 시장이 가시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사실상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SMR 시제품 기자재를 아마 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세계 최초로 아마 건설이 될 거고요. SMR에 대한 기자재 공급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최초로 아마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두주자로 이제 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히타치, 미국의 GE 이런 쟁쟁한 여러 기업들이 SMR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 기업으로 먼저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630조로 이제 203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SMR 시장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기술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기술 투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SMR 기술 개발을 위한 ISMR이죠. 우리나라 자체 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700억 정도가 그 원자력 산업, SMR 산업에 이제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좋은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주요한 소식들은 이 정도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원자력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거기에 수소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D 프린팅, 에너지 폐전 에너지화 플랜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를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여기고요. 정부가 ESS 안정 전력망 구축을 해야 되고 글로벌 전략 TF를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ESS를 구축하고 26기가와트를 구축하죠. 그래서 최대 45.4조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ESS라는 것은 에너지 스토리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물을 이제 가두고 물을 내뿜으면서 이제 전력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물을 가두는 시스템, 그래서 전기를 가두는 시스템, 그게 이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게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ESS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을 타고 이동해서 어딘가로 이제 보급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공급되는 그 양보다 이 생산되는 양이 더 많았을 때 바로바로 이제 전기가 사용될 수 없다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생산해봤자 크게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원이, 그죠?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원이 우리가 전기 생산하는 양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람과 햇빛이 우리 컨트롤대로 계속 이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에너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게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ESS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S가 보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신재생 에너지가 뭐 해상풍력 건설과 태양열 에너지를 건설하더라도 그게 이제 전기 생산은 많이 하겠지만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ESS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이 ESS에 대한 보급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가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한 200기가와트 기준으로 친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30년을 가면은 1000기가와트 이상이 거의 5배, 시장이 5배 이상 커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글로벌 시장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보시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서 자, 사업 분야를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 뭐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 플랜트 EPC 건설 사업, 소재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제작 사업은 뭐 3D 프린팅 제조와 주조 및 단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EPC와 건설 사업은 뭐 플랜트 EPC 사업, 그다음에 워터 EPC 건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복합 화력 발전, 뭐 수력 양수형 발전 뭐 이런 게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입니다. 해상풍력,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자,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그 다음이 이제 ESS 여기 있죠. 그래서 ESS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고 신재생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 또는 기존 전력망의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에 필요시 방전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리드텍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6년에 이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 확대를 예상을 하고 이미 이제 이 ESS 기업을 인수를 해서 기술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그리드텍을 통해서 ESS 및 분산형 전원 플랫폼 기반의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EPC, O&M에 이르는 토탈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전해서 이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배터리 기업에서 배터리를 공급을 해주겠죠. 근데 그 배터리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해서 어떨 때 전기를 방출하고 어디에 전기를 방출하는지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 그리드텍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발전원을 통해서 이 ESS로 와서 이렇게 뭐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뭐 배터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비자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텍을 통해서 지금 이제 두산 그리드텍이 이렇게 뭐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 터빈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기술 소개도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자세한 기술 소개는 굉장히 어렵죠. 네, 저도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 설계와 시공, EPC 시공, 뭐 관리 이런 것까지 턴키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적
주요 고객과 실적은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렇게 뭐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공급을 했을 거라고 평가를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 특히 많은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주 시장을 최근에 공략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두산 그리드텍이 사업 확보를, 이 시장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ESS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그리드텍이 시공한 호주 대형 에너지 시스템 가동을 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자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EPC 형식의 ESS 공급을 했고 하루 2만 3천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호주 쪽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미국과 호주 쪽에 먼저 진행이 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ESS, 그죠? 에너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바로바로 이제 가구로 전선이 연결되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좋겠죠. 그래서 도시가 좁은 곳에서는 ESS가 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미국과 호주처럼 땅이 굉장히 크고 부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계속해서 그 전선을 통해서 일일이 다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별로 ESS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을 해결할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 땅덩어리가 큰 미국과 호주 쪽에서 먼저 ESS가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시장을 잘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자, 두산 그리드텍이 이렇게 ESS 시스템을 한다는 점, 그리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형 원전, 뭐 수소, 신재생 에너지, 가스터빈, 그리고 ESS, 3D 프린팅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장도 커졌고요. 그 진행 사항이 이제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네, 그런 게 아니죠. 원자력 하나만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 쪽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납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시장에 또 한 번 이제 ESS 시장을 또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올해부터 태양광 대신 해상풍력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8메가와트급을 이용한 해상풍력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LNG 가스터빈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내일 뭐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크게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분석은 기술적으로만 봐주시고요. 수렴 구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 17,400원 벽을 뚫고 이 위쪽 구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분명히 이 3만원대를 뚫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성에 대해서 저렇게 하나씩 또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